예,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최명선 변호사님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선 변호사님은 대한변협법제이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탄핵심판 대리인 형사재판 변호인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선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로는 탄핵 인사이드 아웃과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이 있습니다. 최명선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국회 정문도 조금 전까지 막아놓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컴팩트하게 알찬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란 주제로 사실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점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좋은 세미나를 기획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시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통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개정까지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발이 어딨냐? 이 시발이 2016년 대통령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기획되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형사재판을 거쳤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쭉 정리를 했고 그 책이 이제 탄핵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1편을 냈고 지난달에 2편을 냈습니다. 여기에 사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아마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탄핵을 왜 기획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상규 씨, 올 10월이었죠.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보 인터뷰였는데요. 워닝썬 사건이라고 올 초에 상당히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 김상규 씨가 사실 폭행 피해자였는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저쪽 여당 시민단체 쪽 사람들이 와서 제2의 최순실 사태를 한번 기획해보자. 그래서 당신을 때린 사람은 최순실 조카로 만들어서 요거를 어떤 최순실과 연계해서 한번 터뜨리자라고 회유를 하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본인은 이게 양심에 걸려서 이걸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기획을 했는데 그럼 2016년도에도 과연 기획이 없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상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2016년도에 최순실 사태를 기획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TF를 만들었고 이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해 나갔다라는 걸 밝혔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당시 김무성 의원과 여러 가지 이제 미략을 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탄핵에 찬성하도록 끌어왔다는 얘기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던 2016년 12월 9일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은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당일 국회 오전에서 국회에서 이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개헌을 위한 의원 모임 이런 행사를 가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언론에 다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시작됐었죠.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시작된 시점이 바로 탄핵 전국인 2016년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드루킹의 댓글 공작으로 인해서 탄핵 전국 당시에 온갖 어보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었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송민순 회골 의혹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그 곤란을 겪었었죠. 그런데 뭐 드루킹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3일 밤낮으로 댓글 작업을 해서 송민순 회고록 의혹을 무마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JTBC 태블릿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국내에서는 뭐 조작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북한과 중국도 분명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제 책 그 2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실제 2016년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남한과 북한은 상당히 갈등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6년 2월달에 개성공단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9월경에 2016년 9월경에는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이 승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10월 1일에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은 이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였고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실 이제 대응하기가 부족하니까 어떤 탄핵을 사실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미 2016년 3월, 4월경부터 북한에서는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한에서는 당시 탄핵의 탄자도 안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저기 그 조평통 소리국 보도에 있어요. 통일부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남한 사회에서 들끓고 있다. 2016년 3월, 4월에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고 바로 이어서 6월 달에는 북한에서 난수방송을 재개를 하고요. 이 난수방송에 대해서도 당시 뭐 국정원이나 관계자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마 탄핵하고 직결된 것 같다라는 거 이제서야 사실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11월에 이제 통일부에서 국회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향후 이제 우리 내부 정세를 이용해서 북한의 선전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부 단체들과 선결적 접촉을 통해서 통일 전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 난수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간첩 세력들이 공적적으로 움직였고 이제 탄핵 정부 촛불 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북한과 연계된 단체들 아마도 뭐 민주노총을 비롯한 그런 단체들이겠죠. 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도 중국 유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개입했다는 얘기들이 뉴스로도 나오겠죠. 당시에 그 2016년 말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때 한한령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기업들 제재 조치도 하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사실 남한 내 이단책을 쓰는 한편 중국 유학생들을 촛불 집회에 참여시켰던 걸로 이제 강하게 추정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최근에 뭐 홍콩 사태 관련해서 한국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 유학생들이 그걸 훼손하려고 해서 남한 대학생들하고 충돌이고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훨씬 심하지 않았을까. 6만 중국 유학생들이 당시에 아마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획이 되고 나니까 당시에 온갖 업무했죠. 이거는 그 조선일보에서 아마 2017년 1월 정도일 겁니다. 그 자기들이 어쨌든 오보낸 건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보들 정리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통일 대박은 최순실 씨 아이디어다. 이것도 뭐 법이고 그 최소원 씨 아들이 청와대 근무했다. 이런 보도도 법이고 그래서 온갖 기사들이 사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던 오보였다. 라는 걸 사실 이제 조선일보에서 한번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오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보들이 뭐 이후에 몇 개 언론사에서 사실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두 번 밝히긴 했지만 이미 국민들은 뭐 세월호 7시간 문제부터 포함해서 대통령의 섹스테이프가 나올 거라는 것까지 다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오보들이 있었고 그 언론의 오보들을 촉발시킨 게 이제 JTBC 태블릿 보도였죠.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JTBC에서는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거는 이 태블릿에 대한 수정 기능이 없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 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자료들, 그 사진들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도저히 최소한 씨가 썼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은 이게 최소원 씨가 썼다고 그렇게 몰아갔던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그 재미있는 게 이 노승일 씨가 오늘 그 광주에 출마한다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노승일 씨가 당시에 2017년 정도였죠. 그때 이제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이거 가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손석희 사장이 해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6년 10월 24일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이후에 3일 뒤에 노승일 씨가 이제 고영태랑 이제 만났는데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하나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소원 씨한테 받은 거다라고 하니까 노승일 씨가 아니 이미 JTBC에서 확보해서 보도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고영태는 아니 나는 뭐 그걸 뭐 책상에 놓고 간 적도 없고 이게 갖고 있는 게 태블릿인데 그 태블릿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많죠. 실제 이후에 JTBC 기자들이 관련 재판 법정에서 증언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나중에 특검으로 다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에 JTBC를 비롯한 언론이 띄운 오보들로 인해서 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사실 촛불 집회에서는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제 모형까지 죽창에 꽂아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반두대까지 등장을 했고, 사실 당시에는 진짜 정말 반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검찰도 돌아선 거거든요. 사실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공범으로 사실 적시를 했습니다. 공소장에 최소한 씨, 안종범 씨 공소장에다가. 그런데 사실 그 공소장을 보시면 뭘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과 공모하였고 문구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임기 말인 대통령한테 붙는 것보다 이제 미래벌레 상대에 붙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미 검찰이 돌아섰고, 당시에 검찰을 어쨌든 자제시켜야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죠. 당시에 뭐 대통령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보시면 표창원 씨가 더러운 장, 박근혜 대통령에다 누드화 합성해서 올려놓은 더러운 장을 이제 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죠. 2016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전혀 국회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2016년 12월 3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올라간 이후 6일 만에 가결이 됐거든요. 이 6일 만에 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소추안을 제대로 읽어봤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당락에 따라서 그냥 통과를 시켰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없어서 당시에 그 근거 자료를 뭘 붙였느냐? 당시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에 21개 자료가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15개가 언론 기사였습니다. 그 언론 기사가 뭡니까? 언론에서 온갖 오보들 가지고 만든 그런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언론의 그런 오보, 루머들 이런 거에 의해서 검찰이 불복하고 국회가 불복하고 탄핵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들끓고 있으니까 다들 거기에 빠져서, 그리고 뭐 종편이든 언론에서는 다 일방적으로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들 빠져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법조인들조차도 아무도 안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 과정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동안 이제 대통령은 사실 수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헌법 개정 제안을 했고 3차례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를 하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 조사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뭐 검찰 특검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김병준 카드를 써서 이제 김병준 씨를 총리를 임명해서 사실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고, 근데 야당이 당시에 반대하니까 국회 보고 그럼 당신들이 총리를 내놔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총리를 임명해서 제대로 권한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그것도 노했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탄핵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책임 총리 받는 선에서 사실 뭐 끝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이제 알겠다, 4월 퇴직, 6월 총선은 가겠다, 뭐 질서 있게 퇴직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결국 탄핵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질서 있게 퇴진을 했을 경우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을 경우에 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탄핵도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형사재판까지 끌고 갔던 거였거든요. 결국 이제 탄핵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국회에서 그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으니까요. 근데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특검이 끊임없이 거의 매일이었죠.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특검에서 하는 언론 브리핑은 온 언론들이 받아주고, 당시에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하는 얘기는 제대로 써주지도 않고 왜곡해서 쓰고, 그런 상황이 거의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장악당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하고 해명을 하려도 그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헌재마저도 이제 굴복을 하는 거죠. 박하태 소장은 이제 본인 퇴임을 일주일 남겨놓고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